네, 미중 정상이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담판을 벌입니다. 내일까지 최소 6차례 만날 예정인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조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저녁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는데 우선 서열 5위권이라고 하는 한정 국가 부주석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최고 의전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정 국가 부주석이 영접을 하러 나갔고요. 물론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역임했지만 지금은 이제 물러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전이 좀 격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서 뭐 차기 얘기도 나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고 의전을 했다. 그럼에도 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정치국 위원이었던 양제츠가 이제 영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좀 올라간 위상을 좀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좀 평가도 나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의전을 했고 미국과 중국의 힘의 지금 균형이라고 할까요? 배분을 고려한 그러한 인사가 영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풀어야 될 현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 때문에 어떤 기싸움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심기를 거스리는 그러한 좋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격에 맞춘 그런 의전을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있을 공식 환영식을 통해서도 의전의 수준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림이 들어오면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명의 청소년 환영단과 또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저렇게 흔드는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저 통로를 지나가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했고요. 중국도 꽤나 우호적인 분위기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우도 공항에 도착을 해서 한정 부주석, 이제 어쨌든 정치국 위원을 했지만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차기 권력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2017년에는 당시 양제츠 외교담당 최고 국무위원이 영접을 했었는데 미묘한 차이를 두긴 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여우는 다하되 2017년 때의 트럼프 위상과 오늘날의 트럼프 위상, 특히 이제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트럼프 위상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저 의전을 통해서 보인 부분이 있는데요. 동시에 300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을 동원해서 오성홍기와 또 성조기를 같이 이렇게 흔들어 보임으로써 저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의 비행 시간을 거쳐서 지금 소우도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자마자 저런 따뜻하고 또 대대적인 환대를 통해서 일부 중국이 의도했던 그런 어떤 영접에서의 의전의 차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중국 측의 의도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도 동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타국 정상을 만날 때 보이는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난번에 부산에서 만났을 때도 양국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만날 때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자기가 중국에 가면 시 주석이 자기를 꼭 껴안아줄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포옹이 브로맨스가 다시 작동을 하는지 좀 지켜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중국행 비행기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가고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과의 어떤 회담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떤 뭔가 좀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면서 시진핑 대통령과의 친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겠죠. 시주석 입장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중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을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세계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주인으로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포용과 환대하는 그러한 아량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은 굉장히 화기애애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두 사람이 어떤 표정과 또 어떤 온도로 마주할지는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 일단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제를 나누기 전에 오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천단공원 관람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은 다른 양국 정상회담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선택적으로 천단공원이라든지 네. 혹은 여타 자금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친교 활동을 위해서 초청한 해당 국가의 정상들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왜 천단공원을 중국이 선택했을까? 그 부분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왔었을 때는 자금성 전체를 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친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천단공원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굉장한 유상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 경우에도 이제 1기에서 집권 2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천단공원이 의미하는 것, 화면에 나오는 대로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택되고 하늘이 정한 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하는 겁니다. 중국의 문명과 미국의 문명이 같은 이제 공간에 서는 것이고, 이제는 중국이 그런 위치에 서서 세계 질서가 그간에는 미국 중심의 어떤 일극 질서로 왔다면,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혹은 그런 미국의 문명을 때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국의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 천단공원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체면을 지켜 세워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오늘 천단공원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혹은 중국이 준비한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빈 만찬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전에 이제 정상회담을 좀 하고요. 오후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목받는 게 말씀해 주신 천단공원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선택받은 두 명의 지도자, G2 시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노 킹스 프로테스트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이제 입지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는 이제 왕에서 한 단계 올라간 황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엠퍼러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느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보면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풀어주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적한 의제들이 많아서 이제 서로 얼마나 주고받을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제가 조율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두 정상이 함께하면서 이란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분을 좀 좋게 만들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벤트도 있고 또 이제 시간도 한 6번이나 만나서 일정을 함께 보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에 자금성을 통째로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상 부부가 시간을 보냈다 이런 때보다는 이번에는 의제가 워낙 많고 다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무형 방문이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두 정상이 보다 더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황제 이런 타이틀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도 이번에 트럼프의 취향을 많이 고려한 것 같은데 저 천단공원을 선택한 것 자체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런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단공원 자체가 하늘에 선택받은 황제 지도자들이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2017년에는 자금성을 이제 트럼프 내외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또 자금성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자금성과 좀 비슷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그 또 다른 공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천당공원도 선택했을 이유가 충분했을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9년 전하고 좀 상황이 달라진 이 시기, 중동 전쟁에서 기대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미중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천당공원에 간다는 그 자체가 두 개의 태양, 두 개의 문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미국과 함께 하는 혹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치적인 거 그리고 경제적인 거 특히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중국이 충분히 미국을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 천당공원에서 황제들이 기도를 올리거나 제사를 올리는 이유는 자기의 권력과 무병 장수를 기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안녕과 평화, 번영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기원했을 겁니다. 하필 예.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미중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를 집어삼킬 수 있는 강력한 의제가 있는 상황에서 천당공원이 주는 의미가 평화와 안정이라는 키워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전면에 나서서 중동 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출발하기 전에 중동 전쟁 중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필요 없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얘기는 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 중국의 어떤 건설적 역할, 중재를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은 상징적인 천당공원을 통해서 훈수를 두고 합법적인 어떤 해당 제3국의 주권을 가진 국가의 권익을 인정하고 어떤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또 주장하고 또 간접적으로 이란의 좀 편을 드는 이런 메시지들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의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회담 장소나 혹은 그 방문하는 곳 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을 조금 엿볼 수 있었다면 지금 당장 협상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9년 전과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녹록지 않은 그 사정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미국도 이제 그 단일 그 패권 국가에서 이제는 다국화 시대로 들어설면서 강대국 외교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바탕에는 미국의 힘이 떨어져 가고 있는 뭐 그러한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두 번째 맞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쟁으로 굉장히 그 곤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쟁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그 미국 유권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무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 유권자들에게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뭐 에너지를 수입을 좀 더 한다든가 아니면 대두 수입이라든지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보잉 같은 항공기를 더 판매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가시적인 숫자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국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 좀 체면을 세워주면서 이제 그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대만 문제 관련돼서 미국에 보다 진일보된 입장을 좀 받고 싶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관세 협상 작년 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관세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낮추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 통제 부분, 이번에 젠슨 왕 엔비디아 CEO라든지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이 어떤 반도체 굴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막힌 그러한 부분을 풀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경험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노하우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뭐 히토리 통제라든지 대두 수입을 통제하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쟁 협상력이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예전만큼 녹록하지 않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란 전쟁의 그 교착사를 풀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관계
관계를 할 수 있고 이란과도 관계를 할 수 있는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지만 미국이 저보다 더 전쟁의 수렁에 빠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협상도도 올라갔고 이란 전쟁에 있어서 키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갑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뭔가 하나라도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있어야지 레버리지 삼을 수 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조금 뭐 좀 과한 표현으로 궁지에 좀 몰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말, 4월 초에 예정이 됐었다가 뭐 여타 사정 때문에 지금 수년이 되어서 5월 중순에 열리는 건데요. 3월 말, 4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던 건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장대한 분노 작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좀 끝내서 에너지 패권까지 좀 다 좀 미국이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시진핑 주석의 어떤 예봉을 좀 꺾어서 나름대로 비록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지만 그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것,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동 전쟁이 너무나 크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버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간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계 질서를 정말 이렇게 확립하고 유지해온 그야말로 패권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고 또 여전히 국제사회가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 위협이 무엇이든 간에 주권 국가를 침략함으로써 여타 많은 동맹 그리고 유사 입장국 그다음에 여러 다른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이고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국력이 약화되고 어떤 국가의 평판도와 인지도가 약화되는 것처럼 지금 미국도 이제 그런 역량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년 전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오늘날 베이징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객관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동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어제 보니까 노를 3번 했더라고요. 예. 노를 3번씩이나 했을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만큼이나 심정적으로 조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오지 않은 이유도 지금 미중 간의 뭐 무역 통상, 안보 현안 말고도 여러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현안들에 좀 보다 집중하고 성과를 좀 가지고 어떤 보여주기식의 그런 거 말고요. 가시적인 수치, 예를 들면 지금 뭐 중국의 시장을 개방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대두를 수출하는 문제, 그리고 소고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 근데 중국은 이미 대두라든지 이런 소고기들을 미국의 그런 무역 통상과의 마찰 속에서 다변화를 시킨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중국이 좀 큰 손으로서 그런 시장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두준우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도움 필요 없다라고 했던 부분 저희가 그 모습을 묶어봤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트럼프 대통령 여기 들어보시죠. And I think it's going to remain that way. We have a lot of things to discuss. I wouldn't say Iran is one of them, to be honest with you, because we have Iran very much under control. We'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they're going to be decimated. So one way or the other, we win. What about we're going to be talking with President Xi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I would say more than anything else will be trade. Do you think he needs to intervene at all with the Iranians? I don't Do you think think he can does, help no. in any way? No,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중국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쓸까 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미리 배제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면도 좀 차려야 되고 예. 협상력도 좀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중국의 그 도움도 좀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초조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의제도 있고 성과를 얻어가야 된다는 게 긴박함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상충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대통령이 그 아시아 순방을 할 때는 아시아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한국과만 들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올 때는 중국 그 미중 정상에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왔을 때도 한국, 일본을 들렀다가 중국을 가는 이런 일정을 그 하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필리핀이라든지 이렇게 베트남도 들러서 가는 워낙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만 들러서 시진핑 만나고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엊그제 일본을 들르고 어제 한국을 들려가지고 어떤 그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이러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좀 그 빡빡한 일정이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녹록하지 않다 이런 걸 좀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문제에 도움 필요 없다는 말이 정말인지 의심하게 되는 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수행단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입니다. 중국을 방문하는데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건 5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뭐 타이완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서 뭐 군사적 단판 짓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 해협 유사시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보니까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방중할 당시에 멜빈 레어드 당시 국방장관이 동행을 했습니다. 통상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는 국방장관은 잘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본국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그런데 그만큼 1972년 상황에서도 뭔가 미중 간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정말 단판을 지어야 될 중요한 안보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같이 동행을 했던 것이고 5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도 아니고 꼭 중국만 꼭 집어서 1박 3일 같은 2박 3일 순방 일정에 헤그세스 장관이 동행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동 전쟁을 포함한 미중 간에 풀어야 할 안보 현안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중축의 요청을 받아들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록 중국이 중동 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으로부터 좀 정확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듣기를 원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중동 전쟁에 대해서 미측도 설명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건설적인 역할을 좀 요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또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의제를 또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간의 세계적 차원에서 군축이라든지 비확산 문제는 통상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전략적 안정을 달성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F 조약이라고 중거리 핵 전력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뭐 필요에 따라서 무기를 감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국이 조약 체결 당사자가 그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군축과 비확산 신뢰 조치를 위한 조약인데 이게 또 깨졌죠. 2018년인가요? 깨졌고 그리고 최근엔 뉴스타트 조약이라고 해서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도 2026년 2월부로 이게 다 깨진 겁니다. 미러간에 있었던 게. 근데 네. 깨지는 과정을 보면 미러간에 신뢰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 중국이 이 제도권 안에 없다 보니까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권 밖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미국과 러시아가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그 틀 안에서 틀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군축 비확산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여야 될 필요성이 명확해진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이런 제도적인 협약들이 좀 깨진 부분이 있고 지금부터는 또 헤그세스 장관이 주장할 것은 그런 군축 비확산 레짐에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해나가고 군사적 신뢰 조치를 해나가자라고 아마 이렇게 좀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입장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과 러시아는 군축 비확산을 할 만큼의 많은 핵무기라든지 그런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사자들 간에 필요했겠지만 아직은 중국은 그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또 주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헥스에스 장관이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초보적인 수준에서 좀 부응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군축과 비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미중 간의 어떤 협력 채널을 만든다든지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이제 곧 있을 회담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타이완 문제가 과연 어떻게 논의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데 타이완 문제 논의하기 전에 주미 중국 대사가 4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문제로 타이완 문제 개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했단 말이죠. 이 견제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대만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죠. 내정 문제고 하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만 문제 관련돼서 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측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확답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죠. 대만이나 타이완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 안보 부분에서 해양 안보 측면에서 그러니까 해양 중국이 어떤 대양 해군으로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인정해주면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그 교두로 해서 이제 그 해군력이 아시아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보 군사 측면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TSM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측면에서도 첨단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타이완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가치를 미국이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무리 다른 의제에서 열세 있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원하는 만큼 양보를 안 해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이란 문제하고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엮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만에 무기 수출하는 문제를 얘기를 할 거다. 이번에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그래서 보면 지금 140억 달러 규모의 타이완 무기 판매 승인을 갖다가 의회를 거쳐가지고 행정부가 결정을 할 그런 시기에 있는데 이거를 지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원유를 갖다가 수입을 하고 있고 무기 지원을 갖다가 중국이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고받기 딜로 해가지고 지연을 하자. 그리고 이란을 협상적으로 나오게 해주면 우리가 이 140억 달러 규모의 타이완 무기 승인한 것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을 좀 지연시킬 수 있다. 협상 결과를 보자.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의 어떤 길을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반발이 좀 있겠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이란 전쟁을 갖다가 교착 상태를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카드로 쓸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타이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바뀌진 않겠지만 어떤 타이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가능성 그 부분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부분이 또 대두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무역 통상과 연계되어서 일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간에 과거에 보면 미국과 대만이 동맹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미국과 대만의 동맹 관계가 이제 사실상 파기가 되고 오늘 같은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여전히 대만은 중국의 어떤 군사 압박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 그리고 미중 간의 대만 해협 현상 유지를 근거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16 전투기 그리고 패트리어트, 나삼스 방공체계, 하푼 미사일 이런 것들을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고려해서 농축산 시장을 어쨌든 지금 뚫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중국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그간에 대만에 수출했던 미국산 무기의 수출 속도 내지는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미중 간에 절충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빅딜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거래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걸 위해서 아마
허리평 그 부총리를 부총리와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모두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워가면서 네. 이렇게 마라톤 회담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앞서서 타이완 무기 수출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녹취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Do you expect Taiwan to come up in your negotiations? Yeah, it always comes up. Very far away, very, very far away. We're just at 9,500 miles. You know, we're 9,500 miles. He's 67 miles. It'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Do you think we should still be selling them weapons? The United States should Well, still I'm going to sell have that weapons to discussion with President Xi. President Xi would like us not to, and I'll have that discussion. Taiwan, Japan, and Philippines look to us. So can you reassure the countries out there in the Pacific that their security will not be on the table during the talks in Beijing? Senator, I would never purport to speak on behalf of the president or what he will say or how he'll approach these talks, but having an opportunity to watch him work, every aspect of what he pursues inside this relationship is to ensure that American interests are advanced. 네,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뭐 미국과 중국뿐만의 관계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타이완은 또 당사국이기도 하고 일본도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원 의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사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전략이죠. 그런데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 과거 이제 아베 신조 총리 당시 때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에 있어서 굉장한 축을 형성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이고 네. 그 핵심은 결국은 대중국 봉쇄이고 중요한 사건은 대만 해협 유사시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방법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나 그리고 트럼프 현재의 공화당 정부나 상관없이 대만 해협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굉장한 사활적 이익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동맹과 유사 입장국을 이 지역에서 잘 군사동맹을 결속을 하고 협력을 해서 중국에 대응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만의 유사시에 같이 대응을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예. 또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 내부적인 분위기는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황금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일본이 지금 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대만 해협 유사시에 일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위협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중국의 부상도 있고 그로 인한 대만 해협 유사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일본도 어떤 모종의 역할, 뭐 군사적 역할이 되겠죠. 정치적, 외교적인 지지를 넘어서는 그런 군사적 역할까지를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대만 해협 문제가 굉장히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미중 간에 굉장히 중요한 패권 경쟁이 중요한 요소이고 미국의 뭐 동맹국들, 대한민국도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까지도 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일본이 미국의 그런 사활적 이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회담에 앞서서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는 파키스탄 외교수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G2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좀 높이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격동의 세계 안정을 불어넣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를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또 세계 평화와 관련된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访问期间，两国元首将就事关中美关系以及世界和平与发展的重大问题深入交换意见。中方愿同美方一道，秉持平等、尊重、互惠的精神，扩大合作，
管控分歧，为变乱交织的世界注入更多的稳定性和确定性。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지만 우리 세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야. 이거는 이번을 계기를 통해서 G2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실히 하려는 그 어떤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이 G2 국가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를 하는 국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상을 높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란 전쟁이 굉장히 좋은 촉매자가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국이 어떤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한다든가 이란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해관계가 좀 상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중재국 역할, 절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중국이 유일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게도 크레딧을 얻고 이란에게도 크레딧을 얻고 국제사회에도 크레딧을 얻는 그러한 행보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중국이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많은 걸 논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제 좀 더 와야 되는 분위기가 좀 강화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어떤 국제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미국의 위치를 중국이 대신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국가들은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중국이 대안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국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G2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국제사회에 공고히 보이는 이러한 계기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하기 싫지만 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와 있는 동안 벤스 미 부통령은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I spent a good amount of time on the phone with both Jared Kushner and Steve Witkoff this morning, a number of our friends in the Arab world this morning. Look, I think that we are making progress. The fundamental question is, do we make enough progress that we satisfy the president's red line? And the red line is very simple. He needs to feel confident that we've put a number of protections in place such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That doesn't happen, and the president has a lot of options, as he said repeatedly. There are options diplomatically, there are options on the military side, but the fundamental goal here is the president wants to make the world safe, but particularly the American people safe from Iran having a nuclear weapon.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를 하는 동안 부통령은 미국 본토에서 우리는 절대 이란의 핵무기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메시지 냈습니다.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대통령이 그 백악관을 비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대안의 그 권력으로서 그 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1차 협상 때 이란과 협상할 때 어떤 그 미국 측 협상의 리더 아니었습니까? 네.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백악관을 지키면서 이란과의 협상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여전히 레드라인인 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견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라인을 미국은 지킬 것이고 즉 이란이 핵을 못 갖게 하는 부분을 지킬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어야지만 협상이 타개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핵 문제를 둘러싼 어떤 그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란 전쟁의 교착선을 푸는 데 있어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미국이 끌어내지 못하면 그래서 교착 상태가 진행되고 이란이 지금의 어떤 그런 주장을
변경할 그러할 유인이 없다면 그렇다면 미국은 다음 대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경제적 압박을 더 강화하든지 이 두 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지 해상 자유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그걸 실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하느냐 이 부분이 향후 이란 전쟁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 회담이 열리면 회담 관련 그림과 함께 회담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먼저 짧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시진핑 주석 만나면 시장 개방, 중국 시장 개방부터 요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요구할까요? 중국 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미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한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된 아마 이렇게 도발까지는 아니고 요청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요청이라기보다 무역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요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그 사안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하게 무역 통상 분야에서 관세 문제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다 해서 시진핑 주석이 바로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여타 사안들을 같이 묶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다든지 추가적인 무역위원회라든지 투자위원회라든지 어떤 협의체를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서 이 사안을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